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양상이 잠시 주춤하는 듯 하다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늘어나면서 다시 전체 확진자 수, 매일매일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도대체 코로나19의 그 끝은 어디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4월 1일 오늘이 100년 전 처음으로 동아일보가 발간된 창간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100년의 역사 동안 많은 독자분들 그리고 지금은 채널A 시청자분들 저희 동아일보와 채널A를 믿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100년 동안도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동아일보와 채널A가 되겠습니다. 저도 그 일원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100년 동안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독자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가 오늘 동아일보 100주년 특집 창간 100주년 특집판의 헤드라인입니다. 사진에서 나왔던 것처럼 올 봄에도 새로 돋은 무궁화 새순이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 실렸습니다. 늘 무궁화와 함께 왔던 것처럼 일제치하 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8일 안에 수업 콘텐츠를 제작하라라는 일명 명이 내려졌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칠판에서 수업을 잘 하시지만 온라인으로 온라인 강의를 해본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이죠. 촬영은 어떻게 해야 되고 편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를 쳐야 되며 수업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두 다 선생님들이 깜깜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수업 찍는 수준이다. 한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차례 개학이 연기됐지만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준비는 부실했다. 교육당국 스스로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고민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과연 아이들 혼자서 온라인 수업에 잘 집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저소득층에서는 마땅히 컴퓨터와 와이파이 시설도 마련돼 있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은 수업 못 받고 어떡하나라는 걱정. 과연 이에 대한 대책 교육 당국이 제대로 세웠는지 의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오늘 한국경제는 서글픈 호황이라는 기사를 취재했습니다. 코로나발 서글픈 호황. 황학동에 있는 철거업체가 요즘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거업체 대표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아무리 잘 벌어도 자영업이 그만큼 많이 파산했다는 이야기니까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영업 생사의 현장 서울 황학동의 르포 기사가 오늘 실렸는데 주방거리는 썰렁하다. 철거업체만 특수를 맞았다. 라는 선명하게 대조되는 기사가 오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였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00통 전화에서 3명이 응답하는 응답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걸 과연 여론이라고 발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3%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론조사 응답률이 그런데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보수층의 의견은 덜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선일보는 이야기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여야 지지율 격차가 현재보다 6%포인트까지 좁혀질 수 있다라고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라임 사태 핵심 회장님 검거의 청신호, 경찰은 최측근을 체포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최근까지 연락한 전 사내 이사가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로비와 횡령 의혹과 그 내막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다라고 수사당국은 이야기를 했는데 2019년 6월부터 금감원은 이미 라임 운용에 대한 이상 징후를 포착했던 터였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확인하시죠.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 때문에 당국은 두통에 걸릴 지경입니다. 자가격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기 전에 의정부의 성모병원이 오늘부로 폐쇄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굉장히 큰 병원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오늘 폐쇄. 다녀간 9세 여아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의정부 성모병원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확진자 12명이 이 병원에서 나왔고요. 오늘 날짜로 오전 8시를 경해서 의정부 성모병원, 엄청나게 큰 중심병원인데 전체 폐쇄가 됩니다. 전체 병원 의료진 직원에서 2,500여 명에 달하고요. 모두 다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고요. 비단 확진자만 나왔던 것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달 25일 의정부 성모병원을 다녀간 9세 여아도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서울의 아산병원에 입원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양의 감염 경로를 역학조사 중인데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을 방문했을 때 감염됐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김정희 교수님, 의정부 성모병원뿐만 아니라 국내 빅5 병원 중에 하나인 서울 아산병원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형 병원들도 비상이군요. 네, 지금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감염된 사람들로 알려진 분이 75세 남성분과 82세 여성분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이분들이 의정부 성모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입원하기 전에 들렀던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양주의 한 요양병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동두천에 있는 성모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이분들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뭐 그 뒤에 뭐 7명에서 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방금 말씀하신 예. 9세 여아 같은 경우에도 그 서울 아산병원 입원하기 전날에 의정부 성모병원을 방문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인천 공무원 역시 의정부 성모병원에 방문했다가 감염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처음에 그 75세나 82세 그 분 같은 경우도 감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당시에 감염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의 공무원이라든가 지금 이 9세 여아 같은 경우에도 잠깐 방문했을 때에 감염된 걸로 봐서는 그 당시에 이미 감염이 일정 부분 상당 진행이 됐을 걸로 판단이 되고 예. 비단 지금 한 7, 8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전수 다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긴 하겠지만 김정희 교수님, 미국에서 사망자 수가 9.11 테러 때 사망한 분들 숫자보다 훨씬 넘어섰습니다. 사실은 미국하고 유럽만 하더라도 아무리 상황이 심각해도 마스크 안 써도 돼라는 게 공식 기조였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고 해요. 예,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방어 수단입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의료진이 진료를 볼 때 호흡기 환자에 대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와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당시에 뭐 수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손 씻기를 강조했던 게 이 서양 문화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제 마스크를 한시적으로 쓰라라고 백악관에서 이제 권고 사항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 입장을 바꾼 거군요. 마스크를 쓰지 말라 해서 마스크를 쓰라로. 예. 근데 이게 지금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B 필터 마스크가 현재는 거의 없고요. 이제 쓰게 되면 면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방한용 면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쓰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도움은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확진세를 조금 안정화시키려면 하루빨리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일부의 서양인들, 그러니까 현지 백인들도 마스크를 일부는 쓰기는 한답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마스크를 착용하면 이 쳐다보는 시선이 마치 우리나라에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쳐다보듯이 반대로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쓴 경우에 저 사람 이상하다라고 쳐다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빨리 분위기를 바꿔야지만 미국에서의 확진세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때 미국에서 사망한 사망자 수는 2,977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미국에서 사망한 사망자의 숫자가 3,17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훨씬 많은 숫자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20만 명이 숨질 수도 있다라고 백악관이 직접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For a period of time, not forever. I mean, we want our country back. We're not going to be wearing masks forever, but it could be for a short period of time. And some people said it could even be higher than that. So you're talking about 2.2 million deaths, 2.2 million people from this.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미국, 유럽 등에서 국내로 입국을 하는 이른바 영유입 확진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입국자들은 모두 다 자가격리가 됩니다.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됩니다. 이제 권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최근에 미국 유학생 모녀가 제주도를 방문해서 90명 넘게 접촉하고 제주도의 모든 방문했던 상점들이 문을 닫고 방역을 해야 되고 해당 모녀도 확진이 됐던 사례를 우리가 봤습니다. 권고가 아니라 이제 무조건 의무적으로 자가격리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 7,000명 입국한다. 2주면 10만 명이 격리되고요. 자가격리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의무긴 합니다만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물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귀국 2주 만에 확진 사례도 나오고 있어요. 신규 확진자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125명 중 해외 유입이 29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계속 발생. 독일에서 유학하다가 2주 전 귀국한 23살 여성이 어제 확진됐다. 2주 만에 확진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2주간 자가격리 거치고 자가격리 해제를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김정인 교수님, 한 2주 전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무조건 자가격리를 의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고 아예 뭐랄까요. 우리나라 유학생들의 귀국은 어쩔 수 없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몇 주째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의 요 상황을 클리어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시점이 예전에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이 골든타임이 한 2주에서 4주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때 권고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강력한 조치,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 취하고 있는 강력한 조치를 해서 현재 상황을 안정화를 확 시키면 네. 아마 우리나라는 초중고 개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전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때 하지 못하면 장기화 국면으로 가게 되고요. 아까 처음에 신문 읽어주는 남사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지금 서서히 이제 파산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요게 한 달이나 2달까지 장기화 된다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도미노 파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막기 위해서는 좀 지나치다 싶어도 강력한 어떤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지금 상황을 완전히 봉쇄를 시키고 막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처럼 이제 해외 입국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제 자국민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자가격리 의무화하는 거는 만약에 격리 조치를 잘 지킨다라고 하면 실효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루 입국자가 7,000명에 달하는데 7,000명. 2주면은 1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단기 체류에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하루에 50명 정도씩 입국을 하는데 그 숫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2주 정도.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2주 후에 그 양성 판정 나오는 사례도 있듯이 자가격리 해제 직전에 반드시 진단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 그렇군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체 발생하고 있는 거를 크게 낮추기에도 버거운 상황에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2주나 4주 안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이 국면을 클리어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현재적으로 강력하게 단기적으로 끝내야지 장기화로 가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주면은 10만 명이 넘는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관찰하고 추적하고 통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10만 명에 대해서 2주간만 추산했을 때 격리가 끝나더라도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의 의문이고요.
자가격리를 위반했던 사례에 대해서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고 좀 뭐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남구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인 강 씨가 지난 2일 무단 외출 후 불시 방문한 구청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이 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라는 공문을 받고도 지난달 7일 또 외출을 해요. 위치 추적을 의뢰해서 14km 떨어진 여의도의 한 호텔의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공권력의 낭비입니까? 자가격리만 해주셔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지금 위치 추적까지 했고 또 출동해야 되잖아요. 자가격리 해제 후 조사를 실시했고 지난달 25일 검찰에 이분에 대해서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영등포구에서도요. 회사원 A씨가 자가격리 중에 무단 이탈해서 경찰에 고발이 됐고요. 자택 인근 시장으로 무단 이탈을 했다. 답답한 마음에 바람 쐬러 갔다는 건 이해되지만 시장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장 보러 온 사람들이. 그 상인들은 어떡합니까? 만약에 확진되면 문 닫아야 됩니다. 구청 측은 이 사실을 알고 연락을 취해서 바로 복귀를 했다고 하지만 기소 의견으로 역시 검찰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장성철 소장님, 일단 우리 당국에서도 자가격리의 의무를 저버렸을 때는 강력하게 이렇게 법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원희룡 지사도 피해 보상 청구했고 제주 모녀에게. 그러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시범 사례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2주간 10만 명이 들어오는데 여기 한두 명이 저런 일을 벌어졌을 때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 그러면 저런 일이 10만 명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나 밥 먹으러 나갈 수도 있고 어디 운동하러 갈 수도 있고. 뭐 호텔 근처에 잠깐 한잔하러 가도 괜찮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시범 케이스로 아주 엄하게 다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자가격리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지금 체험하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 그러니까 지침을 보면은 가족 간의 전파를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 물품 사용해라. 그리고 가족과 동거인과 접촉하지 마라. 한 집안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지침이잖아요. 그래서 제 아는 지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자기 남편과 직장을 다니는 아이는 이제 외부에 가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다른 호텔이나 모텔을 잡아서 이 14일 동안 이제 거기서 격리 생활을 또 그분들은 또 따로 격리 생활을 하는 거고 본인은 아이의 밥을 해줘야 되니까 집에서 그럼 아이랑 계속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접촉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좀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정부의 지침이.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과 정부에서는 계속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자발적인 협조를 계속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없는 거는 같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지금 강남구의 강 씨, 영등포구의 해당 사람에 대해서 당국에서 좀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원칙대로 검찰에 지금 송치한 거다라는 지금 해석까지 주셨어요. 네, 자가격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지혜롭게 좀 지혜를 모아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4월 5일부터요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돼서 기존에는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1년 이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세게 처벌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3교대로 24시간 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앱을 지금 다 모두 받아야 됩니다. 핸드폰에 네, 어플리케이션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많이 불편하셔도 좀 지혜를 모아주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가격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그러자 12월 수능 얘기도 예고가 됐습니다. 사실상 계약은 강행하겠다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가 됐고 이 오프라인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능도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2월 수능, 학생 학부모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수능 연기를 결정했다. 12월 3일로 2주가 연기가 되고요. 대입 일정도 꼬였고 학생부 반영되는 활동 시간도 부족하고 재학생이 유리했던 수시도 타격.
고3은 재수생보다 절대 불리하다. 유치원, 어린이집 개원도 무기한 연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을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맞벌이인데 봐줄 사람은 없고 무기한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박성규 대변인 같은 경우는 또 사모님께서 네. 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네네. 지금 학교도 좀 비상이죠. 총비상이죠. 오늘부터 선생님들은 뭐 정식 출근하는 걸로 결정된 것 같아요. 출근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뭐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고 전 국민이 다 겪는 어려움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처음 맞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교육부가 고심 끝에 수능 일자를 12월 3일로 연기해서 발표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확실하게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그 부분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수능만 연기한 것이 아니라 순차적인 계획도 지금 밝혔잖아요. 4월 9일부터 이렇게 가는 걸로 고3, 중3 먼저 시작해가지고 이것 또한 우리가 견뎌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선생님들 가운데 아니 8일 동안 어떻게 수업 준비를 하라는 얘기냐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얘기도 이제 앵커가 전할 때 봤습니다만은 그것도 해야죠. 저도 학교에 있으니까 해봤어요. 예. 저도 전혀 못할 줄 알았는데 하게 되더라고요. 온라인 수업도 준비하게 되고 온라인 실시간 강의도 하게 되고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걱정은 좀 했었잖아요. 그렇게 디지털 기반으로 해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온라인 기기가 갖춰져 있지 않은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맞벌이 부부가 나갈 경우에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오늘 아침 유은혜 장관이 기자회견하는 걸 인터뷰하는 걸 잠깐 들어보니까 교육부하고 교육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 포함해서 디지털 기기가 23만 대 정도의 여유가 있다 그래요. 근데 부족하게 지금 확인되는 건 17만 명 정도가 부족한데 그걸로 커버가 될 수 있다 그러고 결국은 부족한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누구나 인정하지만 이걸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걸 이용해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요, 박상철 부총장님 온라인 강의하시고 계시고 그 경기대학교도 사실은 오프라인 등교를 지금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수능은 연기됐고 앞서서 이제 자가격리에 대해서도 당국이 굉장히 좀 고민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김정인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10만 명이나 되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다 24시간을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2주간 10만 분의 어떤 품격, 양심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러프하게는 관리한다 하지달로.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가 시작된 지 분기로 따지자면 오늘이 4월 1일이니까 2분기로 들어선 셈인데 지금 1월, 2월, 3월, 4월 이 양상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이제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 즉 100% 발본색원을 코로나19로 시킨다라는 목표보다도 각자 분야에서 최소화의 노력을 하면 결국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뭐 집단 감염이라든가 신천지권도 있고 쭉 있다가 이제는 해외 유입, 그로 인해서 자가격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은 역시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것이 일벌백계라는 건 자주 사용하면 안 되지만 지금 초기 단계에서 또 마침 오늘부터 법이 또 좀 바뀌지 않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집행함으로 해서 자가격리라는 것이 단순하게 집에서 지켜야 될 수칙에 불과하고 또 100%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또 법에서는 그거라도 위반한다면은 법의 위반의 문제로 봐서 발본색원 시킨다면 저는 결국에는 요 발본색원의 길로 저는 간다고 보고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코로나에 적응하다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수도 있어요. 즉 온라인 수업이라는 온라인 매체를 학교 수업에서 평상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이라는 부분도 나오는 것이 앞으로 도래될 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본격적인 시기가 됐어요. 코로나를 최소한 피해를 최소화시킨다는 노력을 하면 우리가 목표한 쪽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N번방과 관련돼서 조여오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망에 자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까지 3명이 자수를 했는데 이 중에는 일반 회사원에 멀쩡히 출근을 하며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평범한 직장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있단 자수. 경찰은 박사방의 유료 회원 20여 명에 대해서 일단은 1단계에서 특정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사기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이름이 뭔지, 어디에 사는지, 직업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20명은 일단 다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수사 본격화하자 3명이 현재까지 경찰을 찾아서 자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대 남성 2명이고요. 30대 1명인데 대학생과 직장인입니다. 박사방에서 입장료가 가장 적은 1단계 방 유료 회원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수를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입장료가 가장 적은 1단계 유료 회원이라서 자수하자 라고 판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3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에서 회사 생활하는 평범한 회사원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법상 음란물 소지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요, 박사방 가담자들이 자수해서 사건 실체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이 피해자 국민에 대한 도리다. 자수를 지금 권고하고 있고요. 자수 여부와 관계없이 가담자 전원을 엄정히 사법 처리하겠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유료 회원들이 자수 뒤 수사에 협조하여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선택한 것이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 사무실이 바빠졌다. 26만 명 수사에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요, 하루 10통 이상 N번방 회원 관련 전화 상담 하나 정신없다. 그러니까 자수는 3명이지만 하루 10통 넘게 자수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할지 상담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비해 청소년 정보법 관련된 상담이 수십 배 증가, 상담자의 나이는 대부분 20살 안팎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나오셨는데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아까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자수를 하든 말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경찰청장으로서 사실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해야 할 이야기 하신 건데 네네. 법조계에서는 그래도 자수 안 하고 있다 붙잡히는 것보다 지금 빨리 자수해서 실토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변호사님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시긴 한데 경찰이 하실 말씀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처벌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판사가 할 이야기를 이제 좀 미리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아마 이제 법원에서 그 청장님 말씀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수를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게. 첫 번째는 우리나라 형법에 자수 그 자체로 형을 갖다가 감경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판사가 장량 감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은 뭐 많이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형을 좀 깎아줘야 되겠다. 그런데 자수하지 않고 빠득빠득 개기다가 나중에 잡혀오는 것하고 버티다가 네. 계기단은 좀 방송적으로 부족하니까 버티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자수해가지고 손들고 먼저 자수하는 경우하고 뭐 다른 법에도 굉장히 이렇게 혜택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판사라도 자수한 사람한테는 형을 많이 깎아주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3명 정도 자수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형벌 때문에 형을 갖다 좀 적게 받으려고 자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에 빠져 있는데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겠습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그 박사처럼 그 조주빈처럼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맛보기 방 정도 보거나 아니면 간단한 방 정도 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형이 그렇게 셀 것 같지는 않은데 범죄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내가 신상이 공개될 것이 아니냐. 그걸 아마 제일 그 걱정을 갖다가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유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만약에 자수를 갖다가 하더라도 당장 신원 공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빨리 자수를 갖다가 해라.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고요. 아마 지금 뭐 몇만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26만 명이 될지 그보다 좀 적은 숫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난 27일 날 40대 남자가 한강대교에서 영동대교에서 투신해가지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지금 어쨌든 이 3명처럼 빨리 그냥 잘못했다라고 손들고 나가가지고 그냥 적당한 처벌을 갖다가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다.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예리한 분석 주셨는데 형량을 줄이려는 것보다 자수하시는 분들은 내 신상이 알려지고 이것이 좀 두렵다라는 거고 사실은 박성규 전 대변인도 KBS에 있을 때 사건 25시 진행해 보셨지만 네네. 이분들이 만약에 내가 가만히 있다가 체포가 됐는데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이 와서 박성규 씨 아시시죠? 엠번방 보셨잖아요. 같이 서로 갑시다. 이게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건 25시 하면서 보니까 방송 직전에 자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지금 우리 정 변호사님 얘기하신 그 얘기예요. 자기 얼굴이 공개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알게 되고 자기 가족들을 알게 되고 그걸 겁내는 거예요. 자수 3명 했다는 것은 그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 형량을 줄이겠다는 의도, 신분이 노출되지 않겠다, 피하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경찰로서는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자 3명을 만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다 제출할 거 아니에요. 네. 경찰의 수사가 그만큼 좀 쉬워진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군요. 저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수를 했건 간에 다른 사람들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경찰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분명히 자수하게 되면은 형량에 있어서는 경감 사유가 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 좀 기억하시고 저는 예. 정말 고민하고 있을 많은 사람들 정말 불안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계실 많은 유리방 이용 회원들 이런 분들 빨리 자수하시길 권합니다. 예. 분명한 범죄다. 네. 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엠번방 사건과 관련돼서 등판했습니다. 조주빈 조서 전부 읽어라. 윤석열 직접 등판. 윤 총장은요. 엠번방 사건은 죄질이 매우 나쁜 조직적 범죄다. 부장 과장들도 피의자 신문 조서까지 다 읽어보고 꼼꼼히 챙겨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부장 과장들이 사실은 피의자 신문 조서까지 다 읽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보고만 받으면 되는 건데 일선 그 수사검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사건이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부장검사, 과장검사들도 수사검사에만 맡겨두지 말고 꼼꼼하게 니들이 다 챙겨라. 한 글자 한 토씩 빼지 마라. 이례적인 지시, 직접 수사 상황을 챙기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박상철 총장님, 검찰총장이 직접 등판을 해서 이 엠번방 사건에 대해서 부장, 과장 검사들한테도 직접 줘서 읽어라라는 것은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제대로 야무지게 말한 것 같습니다. 야무지게 말했다. 왜냐하면 모든 지금 이 N번방 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뒤늦게 지금 이 발견한 이것 또한 좀 오늘 제가 발본색원이라는 말을 좀 자주 씁니다만은 발본색원 시켜야 될 사회적 중범죄란 말이죠. 네. 모든 게 총동원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소를 할 수 있는 주체 아니겠습니까? 예. 이 범죄의 중대함을 갖다가 검찰총 전체적 차원에서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제일 처음에 조주빈이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20대가 저런 범죄를 저질렀을까라는 묘한 그 발언들이 나왔어요. 저는 그 발언을 염려했던 것이 20대이기 때문에 혹은 정신적으로 너무 은폐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혹시 그런 안이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범죄를 즐기는 사람은 30대, 40대, 50대, 60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즐기다는 표현이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범죄를 만들어내는 것은 제가 볼 때 컴퓨터 이상의 것을 다 만진다? 20대 아니면 못합니다, 이거. 30대가 이거 할 수도 없어요. 어쩌면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발본색원 시키기 위해서 가입했던 사람들, 즉 법을 개정할 것, 기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법에 막상 없단 말이죠. 그것도 꼼꼼히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경찰에서는 자수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은 저는 자수는 정말로 공고를 좀 해야 된다 보거든요. 자수를 자주 하게 함으로 해서 이 범죄를 어떻게 해서 완전하게 처벌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중심에 저는 검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정치권에서는 뭐 청장이라 하겠다 해서 막 여러 가지 고생도 하고 비난도 비판도 받고 있겠지만 예. 이 사건에 관한 한은 예. 검찰이 어찌 보면 가장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그 단계에 왔기 때문에 윤 총장이 저런 지시는 시적절하다고 봅니다. 야무지게 잘 말했다. 야무지게 말했다. 제대로 수사하겠다. 라는 의지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컨대 자수를 안 하고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서 실체가 드러나서 적발 시에 그리고 적발됐던 그 사람이 그 기초적인 유료 회원이 아니라 굉장히 가담 정도가 높은 고가의 유료 회원일 경우에는
이 처벌의 정도도 더욱더 세질 것으로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조주빈이 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 돈 벌려고 했다라고 범행 동기를 털어놨고요. 조주빈의 이중 생활의 모습도 또 오늘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범죄는 단순히 뭐랄까요, 그냥 음란물을 보고 음란물을 유통했다의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이거는 실제 피해 여성들이 있고 대다수가 미성년 여아들을 상대로 저질러진 성착취 범죄고 이걸 디지털로 유통을 한 범죄다. 굉장히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돈 내고 본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대목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조주빈은 잘못을 반성하고 성착취물 유포를 인정한다. 돈 벌려고 한 행동이다. 수익은 알려진 것처럼 32억 원이 아니라 1억 원 정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주빈의 말 다 믿어서 안 된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조주빈이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149개의 글을 게시했다. 글도 많이 써요. 2018년 미투 당시에 자기가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여자 후배에게 술도 안 받았다. 기사도 정신 그런 게 아니라 순전히 내 인생에 문제 생길까 싶은 두려움 탓이다. 라고 글을 남겼던 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한 앵커가 불법 촬영한 사건에 대해서 법을 어겼기에 혼이 나야 된다. 지탄받아야 된다. 괴리에서 오는 쾌감, 남이 보는 내가 아닌 존재로 행하는 자유와 해방감, 경낮은 나는 너를 이해한다. 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경 시사평론가. 멋있는 건 지가 다 했어요. 글을. 네. 무슨 법을 어겼기에 혼이 나야 된다. 여자 후배가 따르는 술을 받지도 않는다. 기사도 정신 우는 했는데 이게 뭡니까? 참. 그렇죠. 멋있는 건 전부 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글을 제가 좀 하나하나 다 봤는데 어떤 글은 정말로 이 사람 되게 착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글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타이틀에도 나갔지만 이게 이중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사이버 성범죄, 이거는 분명히 살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중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한 범죄예요, 여기는. 이거를 조주빈뿐만 아니고 그 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나왔지만 적극 행위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거는 적극 행위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40대 분들, 밝혀지신 분들도 정말 어쩌면 우리 주변에 착하거나 평범한 분들이 거기에서 가담을 해서 그런 또 아동, 또 청소년들이 거기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살인과도 같은 거고요. 지금 법 제도적인 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법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법에서 아주 가장 최고로 할 수 있는 최고 형벌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분명히 살인과도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주빈의 그 워딩 보셨는데 정익진변호사 제가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게 몇 가지 기사에는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본인 범죄 동기에 대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라고 돼 있지만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은 이 표현이에요. 성착취물 유포를 인정한다는 이 부분. 유포를 인정한다. 사실은 근데 그 실체는 어떤 성착취물 동영상을 유포한 게 본질이 아니라 조주빈이 약점을 잡아서 미성년 여아들을 상대로 성착취 행동을 지시하고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그걸 빌미로 성착취물을 만들었다는 범죄가 더 본질적인 거 아닙니까? 유포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선 굉장히 난감한데 어쨌든 조주빈은 생각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거는 인정을 갖다가 하는 거고 그렇군요. 갈라치기. 아직 증거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유보를 갖다가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요. 조주빈이가 저는 이 범죄를 완전히 기획하고 완벽하게 지금 이끌어가고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은 법에 대한 인식을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죽이려고
또 뭐 착취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돈을 벌려고 했을 뿐이다. 라는 말이단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돈을 갖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우리는 그 자를 갖다가 돈을 가져갔다 안 걸고 살인자라 알거든요. 돈을 갖기 위해서 담을 넘으면 절도죄라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검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이제 마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마약을 가지고 있는 자도 범죄가 되잖아요. 그러나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가진 거 아닙니까? 만든 자는 또 유포한 자는 그 자는 정말 더 중한 범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인식으로 조주빈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접근해야 될 것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저는 역할이라고 보는데 저는 조주빈의 그 이중 생활 같은 것도 굉장히 저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저는 한 자락 깔아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고 그리고 나는 돈을 벌려고 했을 뿐이고 그렇게 많이 돈 번 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한 자락간 그걸 다 치밀하게 검토했을 그렇죠. 가능성이 그러나 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이기영 시사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성범죄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것이고 정말 이건 사람을 이미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수단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는 이제 경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법이 아직도 좀 허술하기 때문에 지금 경찰, 검찰이 총동원됐을 때야 가능하다. 뭐 이런 좀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유포는 인정한다라는 글을 제가 봤을 때 정말 되게 교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주빈이요? 네, 왜냐하면 제가 파악하고 있고 현재 기사에도 많이 나왔는데 제작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러나 유포는 형량도 낮고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유포를 인정한다라는 표현을 취사 선택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어. 네. 조주빈이 생각보다 굉장히 머리를 쓰고 있다라는 대목도 지금 엿보이는 대목인데요. 그런가 하면 제2, 제3의 조주빈도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N번방을 모방한 운영자가 19살이다. 지금 연령이 계속 내려가요. 제2의 N번방 배모구는 닉네임이 뭡니까? 로리대장 태범. 어제 1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 19살이에요. 배모구가 일당 4명. 갓갓이라는 그 운영자가 잠적한 후 유사 N번방 로리대장 태범을 개설했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모의했는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더라. 이들은요, 조주빈처럼 범행 패턴이 비슷합니다. 여중생 3명을 유인해서 협박했고 성착취물 76건을 제작해서 유포했습니다. 검거 후 이렇게 경찰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19살 고교생 배모가. 안 들키게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장수 소장님, 얘들이란 표현 죄송합니다만 이들이 한 범죄가 여중생 3명의 약점을 잡아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성착취 행동을 여중생에게 가한 거예요. 인격을 말살한 겁니다. 협박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검거 후에 한 말이 경찰한테 안 들키게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조주빈 사건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보다 더 진화된 모방범죄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주빈이 어떻게 이런 N번방을 만들고 어떻게 돈을 벌었고 현금 던지고 해서 돈을 받았고 또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법에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을 벗어나려고 했다라는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언론에 다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는 이렇게 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경찰이나 검찰의 이러한 법의 망을 넘어선 그런 모방범죄가 더 진화될 것 같아서 상당히 저는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결국에는 또 행정체계나 우리 법은 따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또 뒷북 법안 위반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경찰이나 행정당국에서는 유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2, 제4방, 제3의 N번방 사건이 계속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이거 제가 잠깐 좀 덧붙일 얘기가 있어요. 예. 지금 로리대장 태범은 명백히 조주빈을 모방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주빈이 모방한 사람이 있어요. 2018년에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4월 달에 충남 한적한 시골 마을에 경찰이 들어가서 20대 청년을 잡아냈어요. 네. 이름은 뭐냐면 웰컴 투 비디오입니다. 예. 웰컴 투 비디오. 여기에서
우리 한국 경찰만 잡아낸 게 아니라 영국, 미국 경찰과 공조해서 잡아냈어요. 웰컴 투 비디오라는 곳에서 100만 건 이상의 성착취물을 올려서 그것을 서버를 저 여러 나라를 돌려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잡아내지 못하고 이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잡아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한 수법이 조주빈이 따라한 수법 그대로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받았고요. 가상화폐를 가지고 현금 전환했고요.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받은 형량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그럼 100만 건 이상의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내놨는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감옥을 안 갔어요. 검찰에 상소했어요.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1년 6개월 받고 끝났어요. 소란의 다시죠? 전 국민을 정말 깜짝 놀라게 했던 2016년에 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했던 그 소란넷을 통해 가지고 처벌받은 사람이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운영자 단 한 사람 처벌받았더라고요. 예. 추징금 한 푼도 받아내지도 못했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일벌 100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크게 사회 문제가 됐던 사안들조차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모방범죄가 일어나는 거고 그 모방범죄의 주체들이 저런 철 없는 청소년들까지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좀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황급히 거둬들인 공약이라는 제목이 오늘 나왔고요. 총선과 관련된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100주년 창간기념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과연 각 당들이 받고 있는 지지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1대 총선 지역구 투표 지지 정당, 지역구 후보 어느 정당을 찍겠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를 찍겠다라는 응답은 38%,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25.3%, 정의당 3.4, 우리공화당 1.0, 민생당 0.9, 기타 정당 1.0, 무소속 3.2, 없음 7.6, 모름은 19.6%의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질문이 변경됐습니다. 이번엔 그렇다면 비례대표를 배출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을 찍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더니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1.8% 미래한국당을 찍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고요. 민주당의 공식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찍겠다는 응답은 16.5%, 그리고 정봉주, 손혜원 등등이 만든 열린민주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9.0%, 정의당 8.5, 국민의당 3.4, 우리공화당 1.3, 민생당 0.9의 응답률이 나왔고요. 모름은 26.8%, 없음은 10.6%가 나왔습니다. 자, 내친 김에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적합도 여론조사도 나왔는데요. 이낙연 후보가 31.3%, 이재명 지사가 15.9%, 황교안 대표가 12.9%, 안철수 대표가 7.6%, 박원순 시장이 4.4%, 오세훈 후보가 4.3%의 여론조사 득표율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홍준표 4.2, 유승민 1.6, 원희룡 1.1, 김부겸 0.9, 정세균 0.5, 김경수 0.4, 기타 1.4, 없음 0.6, 모름 6.6.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이건 여론조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희가 함께 소개해야 할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악과 제 멘트가 딱 맞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리허설 없이 했는데 음악과 이거를 딱 맞췄다는 것은 굉장히 동아일보 100주년 창간 기념된 여론조사 결과 보셨는데 일단은 국회 전문가인 장수호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인데 상당히 흥미로운 건 지역구 후보를 찍겠다라는 응답은 민주당이 높았고 맞습니다. 비례대표를 찍겠다라는 응답은 미래통합당, 즉 미래한국당이 높았다는 게 상당히 좀 오늘 동아일보의 포인트겠군요. 근데 총량은 같아요. 뭐냐면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총합을 보면은요. 비례에서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이렇게 찍은 걸 합쳐보면은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그냥 큰 흐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다음에 물론 실제는 여론조사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냥 여론조사만 보고 그냥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미래한국당이 좀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우리 유익 있게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지역구에서는 잘 모르겠다, 무응답층 한 20%가 나오고요. 예. 비례에서는 37.4%가 아직 모르겠다, 무응답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연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의석수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역구도 비례도 이른바 무당파. 그렇습니다. 아직 어느 사람을 찍을지 어느 당을 찍을지 결정 못한 사람이 20에서 30% 된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가는 정당이 이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론조사 무관하게. 굉장히 아직 마음을 못 정한 분들이 많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 돌직구 쇼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보고 계신 돌직구 시청자분들은 어느 당을 찍을지 정하셨습니까? 못 정하셨다면 여러분도 무당파. 정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특정 정당의 지지파가 되겠군요. 상당히 무당파가 높다라는 것. 이경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여론조사, 지역구 여론조사는 좀 적당히 다른 언론사하고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비례대표 여론조사를 보고는 저는 좀 다른 데를 좀 많이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 동아일보에서는 오늘 미래한국당이 21.8%,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이 16.5%라고 나왔었는데 혹시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실 예정이시라면 네.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저희에게 사전에 네. 제보가 되지 않아서 그러면 선거법상 그런가요? 방심위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말을 좀 바꿀게요. 예, 말씀을 하시는 여론조사는- 순간 저는 방심이 네. 가야 돼요. 여론조사 그 퍼센테이지만 말씀 안 드리면 되는 거죠? 추이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군요. 네, 좀 달랐다. 달랐다. 네, 거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달랐다. 달랐다. 많이 달랐다. 방법에 따라서 많이 다르구나.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씀드릴 예정이 있으면 다른 분들도 저한테 미리 어느 여론조사 결과다라고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선거법상 저희는 또 방송통신법을 준수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고지를 해서 드릴 테니까 사전에 하실 거 있으면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기 대선 적합도 조사도 지금 나왔는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이것도 물론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은 건데 특이한 건 오차범위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뭔가 훅 치고 들어오는 느낌, 이런 느낌. 아마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지금 대응들이 네. 이 지사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당연하죠.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본인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또 한 단계, 두 단계 올린 분이 경기도 이재명 지사 아니겠어요? 제가 보면은 인간적으로 저분을 이렇게 제가 알지 못하고 평가를 못하겠는데 정치적으로는 동물적인 감각을 타고난 분 같아요. 그 동물적인 감각, 기자 해보셨으니까 예. 정치인들 중에서 야, 동물이다 이런 느낌 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동물적인 감각은 뭐냐면은 이 시점에 이 일을 하면은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 결정을 하면은 내가 국민에게 박수 받을 수 있다. 이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치고 나가질 못해요. 네. 겁이 나서. 왜?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난번에 사실은 경기도에서 도민들에게 1인당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10만 원씩 준다는 결정 얼마나 공격할 요소가 많아요. 신천지를 밤에 쳐들어가 가지고 이만희 총재를 잡아내는 거 그거 사실은 합리적으로 보면 공격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국민이 그걸 원한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내가 박수 받을 요인이 감점 받을 요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이재명 지사는 알고 실행하는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지도자는 머리 쓰고 계산하는 사람보다는 움직이는 사람이야. 이번에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나왔더라고요. 예. 차기 대선 주자의 첫 번째 덕목으로 국정 운영 능력을 꼽았더라고요. 도덕성이나 자질이나 꼽지 않고 압도적으로 국정 운영 능력을 꼽았는데 그 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좀 평가받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금 투표용지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이 이제 비례대표 투표를 할 때 만나게 되실 투표 용지입니다. 역대급으로 깁니다. 함께 한번 쭉 보실까요? 실제 투표용지가 아마 이와 유사할 것 같아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실제 길이도 맞춰서 뽑아봤는데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인생당부터 쭉 이어지죠. 제가 50cm 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나 깁니다. 순번이 몇 가지 있습니까? 카운팅이 37까지 있고요. 36, 37 밑에 이거는 이렇게 되면 기계로는 개표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기계로 개표가 안 되고 지금 48cm가 넘습니다.
실제로 이번 비례대표 선거 용지가 48cm를 넘길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수개표 해야 되는 거예요. 수개표. 사람이 직접 일일이 세야 된다라는 거고 자 박상철 총장님이 정치전문대학교 원장님도 하셨잖아요. 이거 제가 그대로 드릴게요. 받아주시면서 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투표용지 보신 적 있습니까?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본인도 출마하셨잖아요. 자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우리나라에서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그래서 이제 기회도 안 들어가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중앙선관위에 근무하신 분들이 많은데 예. 가장 고민하는 것이 개표를 투자밖에 할 수 없어가지고 예. 그래도 결과는 빨리 알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아프리카 같이 며칠 후에 우리 국민한테 알리면 우리 국민이 그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거 뭐 개표 부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국민들은 하여튼 신속하고 빠른 거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뭐 그다음 반나절은 더 우리가 늦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거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법이 저도 참 누가 민망하단 말 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번 선거법이 괜찮다고 또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좀 이렇게 같이 동조하고 그랬는데 뭐 이제 법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권자 가지고 고생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투표장에 가서 한번 곤혹스럽고 야 명색이 그 정치를 가르치는 교수가 이래서 되나라고 자괴감을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지방 동지선거 할 때 우리가 8번인가를 찍어야 될 거예요. 그중에 교육감을 찍어야 되는데 저는 내가 살고 있는 교육감이 지금도 누구를 찍어야 될지를 갖다가 결심을 못하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빈칸 놔두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때 사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무렇게나 찍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1번만 찍고 2번만 찍고 그 시절에 있었다면 모르니까 나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투표용지 마침 여기서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언론 주장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나 길다. 미리 내가 찍어야 될 정당, 특히 이제 이 정당 중에 그래도 제일 좋은 정당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래도 찍어줘도 덜 괜찮겠다라는, 덜 나쁘지 않겠다 하는 정당으로 미리 마음에 두시고 유권자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저는 유권자가 이제 비상이 걸린 겁니다. 이 투표용지로 인해서. 워낙 정당도 많고 투표용지도 길기 때문에 이거 현장에서 딱 보고서 야 이게 뭐야 할 수도 있어요. 잘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한번 보시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또 저희가 잘 접어놨다가 선거 당일에 또 개표 방송 이번에 맡게 됐거든요. 그때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양당 모두 좀 논란이 나왔어요. 일단은 민주당의 공식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는 공약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고,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관련돼서는 공식 유튜브에서 나왔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양쪽의 논란 모두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공식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했다가 논란이 돼서 삭제하는 일이 나왔습니다. 어떤 공약이었길래 함께 보시죠. 더불어시민당 제출한 10대 공약인데 검찰의 대통령 인사권 행사 방해 사건 특검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검찰을 특검으로 수사해야 된다라는 공약이고, 최전방 군사분 개선을 후방으로 전한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제일 황당했는데 제가 국방부를 오래 출입했기도 했고, 최전방 군사분 개선을 후방으로 전환한다는 게 뭡니까? 그 최전방을 지금 있는 최전방이 아니라 뭐 어디까지 내려가게요? 대전까지 내려가게요? 라는 공약. 모든 국민에게 60만 원씩 준다. 뭐 등등.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 평화위협시 모든 수단으로 총대응한다. 뭐 등등입니다. 재훈경 대변인은요,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 소수정당이 냈던 공약인데 자원봉사자가 실수로 제출했다. 그러니까 우리 공약은 아니고 쟤들이 낸 공약인데 자원봉사자가 실수로 제출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린 10대 공약은 삭제됐고요. 그런데 논란은 언급된 소수정당은 이미 공천에 반발을 해서 함께하지 않는 정당이라는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외교안보 소식통은요, 군사분계선은 최전방인데 그걸 후방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정의당은 졸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새 공약도 민주당 당론 100개 쓰는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군사 분계선은요, 사실 우리가 정전 상태인데 우리나라가 정전 상태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아쉽게도. 그러니까 저것은 사실은 미국하고 협의를 갖다가 해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인 북한이나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없어졌으니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렇게 졸속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0,000원 곱하기 1억 하면 조거든요. 그러면 60만 곱하기 1억 하면 60조거든요. 우리나라 5천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30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1년이면 360조가 되겠죠. 그러면 저도 좋겠어요. 1년에 매달 이제 60만 원이면 저희 6가구 사니까 예. 360만 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뒤에 뭐가 깔려 있냐면 세금 문제가 깔려 있다고요. 지금 제가 봤더니 소득세를 10% 무조건 매기겠다. 그다음 토지 보유세 1.5%, 그다음 그밖에 뭐 탄소세 막 여러 가지 세금을 갖다가 하고 심지어 가장 민감한 문제가 뭐냐면 종교인들 과세거든요. 그것까지도 이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되면은 저게 과연 그 깊이 생각하고 만든 그러한 공약인가 사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 1%를 환수하겠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같이 아주 그 대규모 기업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많이 내줘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가총액을 1%씩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국회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고 이경 또 시사평론가에게 어찌된 일인지에 대한 또 당 쪽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졸속 창당에 따른 참사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비례위성정당 창당이 되면서 두 가지 부분 걱정했잖아요. 그 후보들의 검증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공약은 어떨 것이냐, 그것이 걱정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원봉사자 실수 맞습니까? 제가 파악한 부분도 지금 저희 정당뿐만 아니고 모든 정당들이 거기서 실무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실수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거는 실수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끄러운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린 실수였다라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혼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당이 내놓은 공약들, 그 당이 지향하는 그런 방향과 정체성에 어느 정도 맞는지 국민께서 좀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공약들을 좀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짧게 한 말씀 드리면요. 더불어시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거는. 더불어시민당을 우리 자매정당이라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 앞에 공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당이 자매정당이라고 하는 쪽에서 저렇게 나온 얘기를 저걸 단순한 실수라고 넘어간다고요? 저런 정당을 자매정당을 했었는데 저런 공약이 나왔으면 공약을 취소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하고 자매를 하지 못한다고 선언을 해야죠. 여당이 그 정도 책임감은 있어야죠. 그런가 하면 미래통합당의 공식 유튜브에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후 교도소에서 무상급식을 먹을 거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적절치 못한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무상급식을 몇십 년 드시고 싶으신 건지 이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라도 차라리 잘못했다 그러고 대통령에서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지금 미래통합당의 공식 유튜브죠. 옳은소리인가요? 옳은소리에서 진행자인 박창훈 씨가 문재인 대통령은 교도소에서 무상급식을 몇 년이나 드리고 싶은 거냐 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명도 나왔나요? 이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논란이 된 점, 앞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 일단 이건 이경 대변인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사과가 아니라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했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유감 표명이라는 거를 정치계에서 정말 많이 남발을 합니다. 사과한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할 때 무조건 유감 표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어떤 얘기도 없이 그냥 우선 먼저 유감 표명을 한다라기 전에 먼저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자체적으로 삭제를 할 정도로 이거는 당에서도 이거를 보면서 좀 놀라지 않았겠나라는 정도 수준의 어떤 큰 잘못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임기 후 계획은 대통령께서 2020년 신년 기자회견 때 기자들과 국민 앞에서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대통령 동안 전력을 다하는 거고 대통령 임기가 마친 다음에는 무슨 대통령 기념 사업이라든지 정치계에서 계속 이어가는 일은 그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한 일은 없을 거라고 명확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선거를 앞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개 있더라고요. 아까 말한 공약도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를 보면 공약보다는 역시 정당이 어떤 정당이 더 중요한 것이 현실인 것 같고, 그런데 그 선거 때마다 언행을 어떻게 실수를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 조그마한 것이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정동영 그 열린우리당 의장이 60 넘으면 투표할 필요 없다. 그 말에 엄청난 파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4년 전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뭐, 이천 망부. 이부 망천. 이부 망천. 이혼하면 부천 가서 살고 망하면 인천 가서 산다. 이 말이 들리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들리느냐. 그게 합리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교도소나 가라 할 때 어쩌면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교도소 갈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원치 않은 결과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라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 선거가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번 선거법을 바꿀 때도 그 거대 양당이 극단적인 대결을 좀 피해 보자고 만들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더 이제 강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 입에서 무슨 말 실수를 하냐를 지켜보고 또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거기서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당에서는요, 공약도 신중하게, 정말 공약 신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못지않게 아주 아래 조직까지 모든 사람이 당일 위성 정당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책임을 져야죠. 예. 그리고 유튜브에 나가서 자기 당을 소개하겠다라고 한 사람한테도 사전에 철저히 정치 교육을 시키는 것. 그런 작업이 이제 지도부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한쪽이 저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이기고 그렇지 못한 정당은 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예. 해명과도 상관없이 이게 그냥 개인 유튜버에서 그냥 개인 유튜버가 한 소리라면 넘길 수 있는데 이게 통합당 공식 유튜브입니다. 통합당의 공식 채널이라는 겁니다. 박창훈 씨의 해명도 보면 앞서 영상 봤지만 유감을 표합니다. 총선 승리를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라는 지적 나오고 있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변명하기 급급했어요. 대통령이 누구든 죄 지은 게 있다면 퇴임 후에 징역형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본인이 한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박창훈 씨가 뭐 하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품격과 먼 발언을 하고서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 겁니까? 제가 할 말을 앵커께서 다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씨가요, 선을 넘었군요. 국회 보좌관 후배예요. 예. 좀 나이 어린 친구인데 그때도 좀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 방에서 나왔거든요. 잘못한 겁니다. 저거는 유감 표명해야 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공식적인 유튜버 진행자로서 사퇴를 하고 예. 당에서 공식적인 선거대책위원장이나 아니면 총괄선대본부장 이런 분들이 사과를 해야 될 몫이라고 보여지고요.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유감 표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겁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인가요? 방금 전에 사과에 표명을 했다라는 것도 전해드리는데, 하여튼 여야 할 것 없이 좀 품격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입니다. 총선 핫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최강욱, 황희석, 그리고 심상정, 임종석. 자, 호칭을 생략하겠고요. 첫 번째, 최강욱, 황희석 이 두 분이 윤석열 총장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독 총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장관에게 맞서는 모습 혹은 장관에게 대항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관에게 제3의 장소에서 나를 만나자 이런 식의 요구를 한다거나 장관이 불렀음에도 오지 않는다거나. 열린민주당은 전국 검찰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자의 역할로 그 권한을 축소하고자 하며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니, 일단은 법적으로 총장을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임의대로 낮추는 게 가능하긴 합니까? 일단은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우리나라 헌법에 89조가 있어요. 거기 이제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 있는데 검찰총장을
선임할 때 국무회의에서 미리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청법에 그 대검찰청을 뭐 지휘하는 사람을 검찰청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청법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헌법까지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저 이야기는 개헌하자라는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도 사실 좀 들고요. 네. 예, 그 추강욱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 지내신 분 아니에요? 예.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 저렇게 정부 조직, 헌법에 대해서 저렇게 모를까요? 본인이 하고 있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검찰총장을 왜 청장으로 만들자?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아십니다. 왜 저 얘기가 나오는가요? 예,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관련된, 청와대에서 잘못한 비리를 수사하는 데서 거기서 가졌던 불만이 저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국민이 기대했던 검찰에 대한 위상은 청와대가 아니라 청와대보다 더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하면은 엄정하게 처리해달라.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였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총장이라고 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절차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그게 속상하니까 무슨 이유를 갖다 붙여도 저거는 청와대에 도전하고 장관에 도전한 검찰총장 우리 용납할 수 없어. 그러니 이름 바꿔야 돼. 이름 바꿔야 돼가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세요? 청와대 국민청원이 됐던 일이에요. 조국 수사에 관한 일이 한참 진행될 때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총장을 청장으로 바꿔라 하는 청원이 그때 등장했어요. 그대로 받아가는 건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최강욱 이제는 국회의원 후보죠. 옛날 같았으면은 옛날 갈 것도 없어요.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만 같았으면은 최강욱 비서관은 기소되기 이전에 의혹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런 선거가 이제까지 없었어요. 기소가 됐다는 건 적어도 법적인 관점에서 죄가 있다고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권력형 범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분이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제가 그것이 하나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본인이 뭐 선거가 잘 돼서 국회에 갔을 때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정부의 권능과 권위 그리고 헌법 질서를 따져 물을 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꼭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열린민주당은 뭐 저희가 아까 비례 정당에 대해서 노선 뭐 어떻게 확실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열린민주당은 정말로 노선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총장을 청장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는 국민청원이 작년 9월 달에 나왔고 국민들께서 10만 명이 다 동의를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총장과 청장의 그 의미, 역사적인 의미를 좀 본다면 그전엔 좀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게 일제 잔재라고 합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검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검사총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1948년 검찰청법이 제정이 되면서 검찰청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이란 명칭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지금 현재 일본에서도 청장이 아니고 검사총장이라는 얘기를 그거 쓰고 있고요. 우리가 굳이 이게 어떤 의미를 떠나서 일제 잔재를 그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다른 각도에서도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심상정 대표입니다. 선거제 개혁을 밀고 왔던 주체 중에 한 명인 심상정 대표가 이제 와서 다음 총선 때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훗날 민주주의 교과서에 한국의 정당 정치를 가장 후퇴시킨 역사로 기록될 겁니다. 정치개혁이라는 30년간의 수건이 단 3개월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여야 사당 공조로 선거제 개혁을 밀고 온 한 사람으로서 정말 허탈하고요. 이 참담한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회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주도적으로 4+1을 통해서 선거제 바꿨잖아요. 네. 주체잖아요.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허탈하고 다음 총선 선거제 바꾸재요. 본인이 바꿔놓고 이게 아니니까 바꾸자. 변명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변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양당의 거대 양당 때문에 이런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됐습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변명이죠. 이분 표현이 이래요. 허탈, 참담, 송구, 후퇴, 도루묵, 양당구조 공고화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선거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사표를 방지를 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양당구조를 더 정확하게 했고 결국엔 정의당의 지지율의 하락과
본인 선거에서 좀 위태롭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국민들께 이런 부분은 바꿔야 된다라고 항변을 하는 건데 참 옹색하고 민망한 부분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외교부는 30년이 지난 외교 기밀 문서를 공개해오는 관행이 있습니다. 외교부가 30년이 지난 외교 문서를 공개했는데 그 가운데 임종석 전 실장이 사실상 기획했다라는 분석을 받고 있는 임수경 씨의 북한 미립국 사건과 관련된 외교 문서만 쏙 빠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개인사기 때문에 비공개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지금까지 칼기 폭파범 등등 개인사와 관련된 부분도 다 적나라하게 공개해온 외교부의 지침과 맞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여 인사 중에 핵심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과 연루돼 있기 때문에 외교부가 부랴부랴 이것만 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외교부가 뺐다는 그때 그 사건 영상부터 직접 만나보시죠. 남조선의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대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양 축전장에 달려온 서울의 애국어대학교 임수경 학생. 장하다 평만학도의 자랑스러운 대표요. 당시에 임수경 씨가 정부 몰래 불법으로 북한으로 밀입국을 했었고 이 사건은 전대협이 주도를 했었고 임종석 전 실장이 사실상 주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발칵 뒤집힌 사건인데 그것과 관련된 외교 문서만 외교부가 쏙 빼놓은 겁니다. 30년 지나 기밀 해제된 89년 문서 24만여 쪽이 공개됐는데 당시 최대 관심사인 임수경 밀입국 사건은 비공개로 해서 술렁였습니다. 현 정부 인사가 얽혀서 공개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수경 밀입국 사건은 뭐 다 아실 테니까 줄이자면 임종석 전 실장은 불법 방북을 도운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되기도 했었죠. 외교부 관계자가 브리핑을 했는데 유체 이탈식으로 소위 브리핑을 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이 문서를 왜 비공개했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외교부 관계자가 비밀 방북했는데 문서가 있을까? 라고 유체 이탈 해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서가 있을까? 외교부 관계자는 얘기했지만 그 문서가 있을까? 160쪽이나 있다. 라는 겁니다. 빈축을 샀죠. 추가 해명이 나왔는데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 비공개를 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측이 지배적인데 장 소장님, 네. 개인 신상 누구 신상이에요? 임수경 신상입니까? 임종석 신상입니까? 그렇다면 칼기 폭파범 김현희의 신상은 왜 공개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밀입국을 뺀 거는 우리가 추측하듯이 그냥 그분 때문에 뺀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 견해죠?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외교부도 상당히 옹색했던 것 같아요. 많은 기자분들의 질문에 그런 게 있었냐 없었냐 아니다 그냥 개인정보라서 우리가 뺐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국가의 행정력과 판단이 의심을 받는 이런 상황 자체가 상당히 참 어렵고 민망한 문제네요. 박산초 교수님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임수경 방북과 관련돼서 160쪽이나 외교문서가 있는데 이게 팩트인데 외교부 관계자가 비밀 방북이라 문서가 있을까? 라고 기자들과 해명한 부분은 글쎄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160쪽 있잖아요. 좀 글쎄요. 일단 그 말을 제가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중앙일보에서 취재를 한 거 아닙니까? 저도 한번 취재를 한번 하고 싶어요. 1989년에 외교문서를 공개하면서 과연 저게 외교문서에 포함이 되느냐? 이 문서 공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알 권리를 처음부터 비롯해가지고 정부에서 굳이 그것을 봉인해서는 안 될 것이거든요. 푸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것을 봉인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즉 의도적으로 했던 것인가? 아니면 더 나가서 아예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켜가지고 일반인들이 못 보게 만들었다? 이건 정말 취재 조사가 저는 이제 저는 하다고 보고요. 저 문제는 이렇게 접근한 또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당시는 밀입국이 될 수 있고 법의 위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이후로 국가보안법을 비롯해서 법을 바꾸자 그랬어요. 그러나 정치권에 왔다 갔다 이런 게임 때문에 결국 고치지 못하고 지금도 법이 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그대로.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그 정부에서 많은 인사들이 남북관계에서 행동한 것들이 법에 저촉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실을 담지 못한 법, 그 문제 논쟁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과연 지금 임종석 현 정부하고 그것도 전 비서실장입니다.
지금 현재 또 정치권에 살아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좀 한날에 건너떴다 보고 다만 제가 중요한 것은 정말 이것이 외교 문서이냐 아니냐 그리고 고의적으로 이걸 누락시켰냐라는 부분은 이전에 이런 그 언론의 지적을 받았다면 외교부가 아까 말한 대로 유치에 따른 합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해명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다시 또 논쟁을 시작해야 한다 봅니다. 박성기 대변인 20초 있어요. 예. 개인적인 신상 문제라 그러면은 임수경 씨가 국회의원 지낸 건 뭐가 되는 거죠? 전대협대 간 거는 개인으로 간 거예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가장 큰 대학생 기구로 간 거고요. 두 번째. 10초 남았습니다. 예. 두 번째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예. 해외 친북 인사들이 이게 임수경이 한국에 온 후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이 됐는데 북한 관련 북한 인사들이 왜 구속했냐고는 다 물었어요. 여기까지 그거는 공개를 했어요. 여기까지 근데 왜 듣겠습니다. 나머지는 공개를 안 하냐 그거예요. 나머지는 라방에서 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저에게 한정돼서 박 대변인께 시간 다 못 드려서 죄송하고 라방 지금 시작될 때니까 대신 라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다 해주시면 되죠?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